실제로 서울 통계가 7월달, 8월달에는 뭐 9,518건, 9월달에는 1,095건으로 반토막도 아니고 뭐 한 75%가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뭐 틀어맞는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앞으로 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또 섣불리 계약을 못 하시고 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좀 기다리시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둔촌주공도 또 입주가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잠하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미래일타 투자자문 컨설팅의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권의 책을 썼고요. 그리고 건물주 마블이라는 보드게임도 만들어서 이제 시판을 하고 있고, 현재 미래일타라는 유튜브에서 또 유튜브도 활동을 하고 있는, 2004년부터 제가 투자를 했으니까 거의 한 2020년이 좀 넘었네요. 20년 넘게 투자한 또 개인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네. 네, 20년 투자하셨으면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하신 거고 네. 또 투자해서 굉장히 네. 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낳고 계시지 않나요? 네, 뭐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물품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도움 없이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렇죠. 뭐 강남에 재건축도 하나 마련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거 외에 뭐 오피스텔도 뭐 여러 채에서 월세도 받고 있고, 일반 아파트도 몇 채 더 있어서 네. 거기서 또 월세도 받고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좀 물품으로 시작한 거 치고는 그래도 뭐 적지 않은 좀 성과를 냈다고 조금 자부해도 되겠죠. 네. 무일푼으로 시작하는데 그 정도 성과면 음. 엄청난 성과죠. 사실 부동산 투자한다고 다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뭐 운이 좋게도 좀 그렇게 좀 됐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처음 투자를 했던 게 이제 2004년도니까 이게 막 한 번에 막 무리해서 투자를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계단별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큰 실패 없이 그래도 여지껏, 왜냐면 그 안에 또 금융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있었고, 2012년 뭐 그리스발 위기도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또 2020년 뭐 코로나 위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도 좀 잘 버텨올 수 있었던 게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냥 투자를 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도 맞지만, 또 살아남는 게 또 강한 자라고, 또 오랫동안 이렇게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꾸준히 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네. 공인중개사이시기도 하니까 네. 시장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네. 뭐 여름과 달리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서 네. 조금 급냉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실제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이제 9월달쯤에 나오고 나서 이제 추석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끊겼고,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서울 통계가 9월달에는 7월달, 8월달에는 뭐 9,518건, 뭐 7,609건까지도 됐는데 9월달에는 1,095건으로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뭐 한 25%, 그러니까 75%가 이제 거래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많이 없고, 근데 이제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출 규제 여파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뭐 틀어맞는다, 전세자금 대출도 DSR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하니까 이제 또 섣불리 계약을 못 하시고 좀 정부 정책의 영향에 따라서 좀 기다리시자,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둔촌주공도 또 입주가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잠하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면 네. 평상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얼어붙은 건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그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도 이제 좀 많이, 그때 이제 한창 이렇게 집값이 한 30-40% 빠질 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때도 많이 거래량이 줄었었는데, 글쎄 평균 한 4-5천 건은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9월 달에 보니까 1,095건이면, 그리고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가 이제 곧 나올 거겠지만 한 달
이후에 좀 정도의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전달이. 그러면 이제 대략 한 평균 한 4, 5천 정도는 돼야지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많이 못 미치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월 달보다도 좀 거래량이 더 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거의 이 정도면 거의 실종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수도권이나 네.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가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많이 준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광역시가 이제 대구, 대전, 그다음에 이제 부산, 세종, 울산 이렇게 5대 광역시인데 네. 그나마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연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거래가 많이 줄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5대 광역시는 그나마 그래도 지방 중에서는 이제 거래가 그나마 되고 있는데 일반 그 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지역들은 지방의 이제 소도시들은 이제 거래량이 정말 많이 줄었고 가격도 좀 많이 하락을 계속 하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서울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덜하긴 한데 왜냐면 7, 8월 달에 월에 서울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 됐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그래도 거래가 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예전과 비해서는 예년 작년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5대 광역시도 좀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일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이제 아예 끊겼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거래가 잘 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네. 대출 규제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이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포가 뭐 9평, 34평이 네. 60억 넘었다 이런 기사 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이제 많이 상승을 하다 보고 이제 2021년도 이제 전고점을 뭐 뚫은 단지들도 특히 뭐 마용성, 강남 3구 마용성을 위주로 그런 거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피로감이 느낄 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부가 또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도 이제 좀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출 규제가 과연 어느 정도 갈 건지 좀 약간 좀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둔촌주공 입주가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대단지가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심리가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요새 좀 많이 커진 게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중동 위기부터 시작해서 네.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도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최근에 뭐 북한 뭐 파병한다 만다 이런 좀 정세도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은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 그거를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저는 대출 규제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의 분위기는 요즘 어떤가요? 예, 전세도 요새 좀 많이 일반적으로 대출을 규제를 하면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월세로 가면은 월세 가격이 이제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왜냐면 수요가 이제 많이 몰리니까 월세가 오르면 당연히 이제 전세도 오를 거예요. 오르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대출 규제로 해서 시장을 이제 누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이제 월세로 지금 몰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뚝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대출 규제 여파가 월세 상승과 이제 그로 인한 전세 상승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세도 좀 침체가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좀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전세도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뭐 전세자금 대출도 뭐 지금 안 나올 수 있다. 뭐 DSR 대출하니까 전세를 하고 싶어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반전세로 갈 거냐, 월세로 갈 거냐 이렇게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전세나 월세 수요는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그 대출 규제 여파로 이렇게 누르면 정책으로 인해서 용수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누르면 당장은 눌릴 수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눌릴까? 그러면 이게 용수철이 다시 튀어나오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올해 말이나 이제 내년 초, 왜냐하면 이게 대출 규제라는 게 평균 한 6개월 이상을 못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대출 규제를 했는데 이게 꼭 대출 규제로 인해서 또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했는데 대출 규제했다고 꼭 집값이 다 잡히는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눌리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런 시장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남은 한 2달 하고 이제 네.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네. 올해와
그다음에 내년 네.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이 이렇게 소강 상태로 벌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둔촌주공 입주장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연말까지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내년도 이제 내년부터 이제 3월 달까지도 좀 약간, 왜냐면 이사철이 이제 3월 달부터 좀 이사철이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년 초부터는 조금씩 그래도 시장이 다시 좀 정상화, 거래가 조금씩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규제로 인한 그 내성이 통상 뭐 3개월, 길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10월이니까 3개월 하면은 뭐 6개월 하면은 이제 내년 뭐 3, 4월 달 정도 되니까 이때쯤 되면은 거래가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지금 사실 인하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금리가 인하가 되고,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또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에 맞춰서 사실 그게 좀 두려워서 대출 규제를 한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금리까지 인하하는데 대출 규제를 안 해버리면 이게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으니 대출 규제로 좀 약간 틀어막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거래가 회복될 거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격도 조금 오르고 거래량도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가격은 이제 거래량이 좀 회복이 되고 나서 올라야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시점상 제가 볼 때는 내년 그러니까 이거 딱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네,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일단은 거래가 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거래가 나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가격도 조금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전망을 말씀드리면 뭐 상저하고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죠. 이제 가격이 오르려면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풀리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고 또 뭐 내년에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하는 게 네.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만 봐서 뭐 이게 부동산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데,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그 금리 인하가 과연 부동산에는 호재냐 악재냐고 단편적으로만 질문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는 호재예요. 왜냐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소득 대비 또 대출 한도가 있는 거니까 금리가 낮으면 이자가 적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을 더 받을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이제 그게 언제였냐면 이제 2020년 때 왜 코로나 위기 때 금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경기는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 경기는 되게 안 좋았지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샀기 때문에, 또 많이 떨어졌을 때 샀기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결정적으로 뭐 이게 집값이 오른다 하락한다 이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해서, 근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여지는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 내년에 스트레스 그 DSR. 3단계를 네. 또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이제 입증이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대출 제한이 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안 받는 뭐 은행권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풍선 효과가 좀 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스트레스 DSR만 아니면 내가 그냥 일반 시중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스트레스 DSR 때문에 이제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제2금융권이나 좀 우회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좀 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본인이 이제 충분히 내가 자력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굳이 내가 이런 대출을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되고, 개인적으로 그게 또 금융 비용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게 좀 부작용이고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권들도 시중은행보다는 그런 이제 그 스트레스 DSR 영향을 좀 덜 받는 은행들이 이윤을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윤 추가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부득이하게 좋게 작용하는 은행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약간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약간 좀 문제라고 좀 판단하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가 약간 거래량도 가격도 살짝 주춤할 때인데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나 또 다주택자분들 그런 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근데 일단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역발상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네. 근데 저는 제 유튜브에서 지금이 집값이 바닥일 수도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찾아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현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샀던 데가 이제 개포 4단지가 그때 25평이 한 18억 정도의 보유지가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한 26억 정도 하거든요. 26억, 27억.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가 그때 17억 이렇게 좀 급매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한 24억, 25억 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마곡지구 같은 경우 34평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수를 했던 분들은 단기간에 벌써 2021년도니까 한 3년밖에 안 지났는데 네. 벌써 시세 차익이 그래도 한 뭐 많게는 한 7, 8억, 또 적게는 한 5, 6억 정도 시세 차익이 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에 집을 사라고 이렇게 괜찮다고 사라고 했던 전문가가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와 우려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이 뭐 금리를 계속 올린다, 자이언트 스텝 한다, 언제까지 올라간다, 이런 보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집값이 많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뭐 지금 요새 좀 잠깐 침체라고 하지만 그게 뭐 그 당시 가격으로 떨어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바닥에서 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언제 사야 되냐고 생각을 했을 때 IMF 직후라든가 2008년 금융위기 직후라든가,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굉장히 보합장이긴 했지만 2010년도에 사셨던 분들은 그래도 2015년부터는 한 5년 정도 지나서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이렇게 주춤할 때, 이럴 때 또 급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좀 이렇게 잘 노리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이 좀 꺾였을 때, 이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 좀 집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급매물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견해예요. 다만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지금 역전세도 좀 걱정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오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 전세가 오르기 전까지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당장 전세를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너무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거나, 아니면 좀 이익이 많이 난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좀 매도를 해서 좀 현금을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세를 좀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월세로 전환해서 역전세에 좀 대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너무 무리하게 여기서 뭐 더 확장을 할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셔서 갖고 있는 매물을 좀 정리하거나 좀 축소해서 대출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들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금매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그 트렌드가 똘똘한 한 채다라고 해서 상급지에 가고 싶다, 결국 네. 강남을 입성하고 싶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같은 시기가 약간 강남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살짝 주춤하는 시기라서 지금이라도 강남을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강남도 좀 급매물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실제 뭐 거래가 최근에 도곡동 타워팰리스 정면 141제곱미터가 40억이어서 이제 4억 8천 하락을 해서 35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압구정동 한양 1차 같은 경우에도 49제곱미터, 전용 49제곱미터 1차가 20억 8천 직전 거래에서, 그러니까 25억 7천이었는데 4억 9천5백만 원이 하락해서 20억 8천에 거래가 됐던 이런 기사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곡동 타워팰리스나 압구정 한양 1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강남의 대표적인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급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로 가시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너무 무리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뭐 DSR 때문에 대출을 많이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 그 한 2년 전인가 그 음아파트가 이제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뭐 그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예. 근데 그게 보니까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이제 DSR을 초과해서 완전 풀로 대출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계속 오르지만 그거를 이자를 못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지 맞지? 또 너무 또 과도하게 좀 대출 일으켜서 사는 거는 아무리 입지가 좋고 좋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이자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 한도 내에서 그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맞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네. 대표님께서 똘똘한 한 채보다 더 나은 부동산 전략이 있다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현행 그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나 배당 소득은 15.4%로 하다못해 로또에 당첨돼도 우리가 22%, 24%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은 재밌는 게 비과세가 정말 커요. 그러니까 이게 12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억 초과분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또 이제 또 세금이 물론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요 비과세를 좀 활용을 하면은 꼭 똘똘한 한 채보다 이거를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활용을 하면은 2주택인데도 비과세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산이 12억이 있으면 이 12억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는 것도 물론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일단은 6억짜리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이제 비과세 조건에 맞는 1년 이후에 두 번째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이제 3년 이내 매도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매도를 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랑 용산을 제외한 서울도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괜찮은 아파트,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5억이나 6억대에 사서 또 갖고 있다가 또 다른 것도 5억이나 6억대에 샀는데 이거를 1년 텀으로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1번 주택을 팔고 2번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되니까 이게 토탈 한 3, 4년 후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6억짜리가 만약에 10억까지 갔다. 그러면 양쪽에서 6억씩만 올라도 12억을 버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세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12억이라는 돈이 서울에 주택을 샀는데 12억짜리가 24억이 돼도 사실 이걸 팔아야 돈이잖아요. 네. 근데 12억짜리가 24억이 되면은 물론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도세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이 비과세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12억이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게 더 현실적이냐를 따져봤을 때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도 굉장히 더 현실적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은 언제 써야 되냐면 너무 이제 서울이 너무 내가 늦었다, 서울이나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너무 이거를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싼 수도권의 이런 저평가된 거를 싼 두 채 전략 혹은 또 1번을 팔고 또 2번이 있는 상태에서 3번을 또 사더라도 이게 또 비과세를 연달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자산을 좀 불려 나가는 것도 투자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맞다는데 대신에 이거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서울 강남이 한참 오를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오를 때 저는 추격 매수하지 말아라. 그거보다는 이런 저평가된 부동산을 한 채나 두 채를 사서 비과세 전략으로 가시는 게 유리하겠다. 근데 지금은 또 어떠냐면 지금은 오히려 강남이나 서울에 좀 급매물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두 채보다는 똘똘한 채로 다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추격 매수하면은 먹을 게 없더라. 왜냐면 2021년 말에 한참 부동산 오를 때 그때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후회하시거나 되게 어려움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두 채 전략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동산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서울시 안에서 혹시 유망하게 보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제일 부촌이 될 지역이 어디냐를 네. 봤을 때 일단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압구정동, 압구정동. 그다음에 저는 이제 삼성동도 그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삼성동 일대가 왜냐하면 거기가 삼성동이 잘 보시면 모든 교통이 삼성동으로 통해요. 네. 그리고 GTS A도 그렇고 GTS C도 그렇고 모든 노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삼성동에 모든 게 다 몰리거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삼성동에 이제 지하 도시를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묶은 데가 이제 삼성동 일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엄청나게 이제 탈바꿈할 거예요. 우리나라 중심이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삼성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저는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좋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 이제 네. 제2의 강남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용산도 이제 민족공원부터 시작해서 또 엄청나게 이제 좀 개발을 좀 계속 지지부진했지만 만약에 이제 강남을 제한 우리나라 최고 입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용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강남 3구랑 이제 용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여의도 네. 네, 그리고 트리마제 같은 이제 주상복합 건물이 있는 성수동 뭐 이런 지역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선도할 그런 지역들이지 않을까. 그 외에 뭐 마곡도 있고요. 마곡도 있고 뭐 목동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암 DLC도 있고 약간 이제 급진 떨어지면 약간 이렇게 이거를 딱 두세 개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자세히 보이면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주로 어떠냐면 강남 3구랑 용산을 이제 있고 주로 이제 한강 벨트예요. 네. 보면 여의도나 성수동도 그렇고 뭐 상암동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압구정동도 한강 벨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촌이 이제 한강 벨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면 이 가격을 다시는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살짝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꼽자면 어디라고 보시나요? 강남에서만 말씀드리면 제가 뭐 강남뿐만 아니라 뭐 여러 지역을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강남을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반포 레미안이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고 제가 이제 그때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반포가 이제 우리나라 강남 중에서 이제 선도할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 약간 반신반의했거든요. 2009년도만 하더라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진짜로. 긴가민가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한 14년이 지난 지금은 제 말이 이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포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강남치고는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했던 강남 사람들도. 근데 이제 반포 레미안, 반포자에 이제 신축이 들어오고 이제 최근에 원베일리까지 이제 신축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 입지 중에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아까 이제 삼성동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뀔 수 있는 지역이 저는 개포동도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개포 단지가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이제 재건축이 완료돼서 이제 신축이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단지가 이제 5, 6, 7단지 그리고 뭐 8단지도 이제 신축이 다 됐고 해서 그 개포 지구가 완전히 이제 탈바꿈되고 있거든요. 신축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포동 오신 분들도 깜짝 놀라시는 게 이제 과거 이제 저층 단지가 또 못 사는 동네 개포동도 사실은 강남에서 많이 쳐주지 않는 동네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많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성비로만 따졌을 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이제 개포동이 이제 평당 1억 정도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반포에 비해서는 거의 뭐 절반 가격이다. 왜냐면 60억짜리로 봤을 때는 절반 가격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 단지들도 나중에 또 대치동이랑 연계해서 또 대치동도 이제 재건축 이제 우선미부터 음마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이제 재건축이 될 거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같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대치동, 개포동도 같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포만큼 좀 따라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10년 정도 후의 얘기예요. 10년 정도 후에. 그래서 삼성동과 맞물려서 개포동 단지들도 저는 좀 장기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개포동은 이제 한강 쪽은 아니에요. 한강 쪽은 아니지만 대신에 이제 대모산이 있는 산 뷰거든요. 산 뷰. 그래서 또 강 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산 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도 저는 좀 가성비로 따지면은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혹시 강남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지역 있으실까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고가 주택 말씀드렸던 거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개발할 예정이 물론 이제 개발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뭐 아직 얘기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네. 반도체 클러스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용인 쪽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용인은 이제 강남 접근성도 괜찮고 그다음에 경부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전국으로 가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만약에 개발이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면은 이제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용인부터 시작해서 화성, 평택 이런 지역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강남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잘만 찾아보시면 3, 4평 새 아파트가 4, 5억대도 줄비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나중에 또 오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4, 5억대 아파트가 떨어져도 신축 같은 경우에 이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네. 뭐 방금 네. 용인, 화성, 평택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서울보다 지금 차라리 이런 지역을 보는 게 더 낫다 이런 지역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취득세가 이제 1주택은 일반 세율이고 2주택까지도 이제 일반 세율인데 이제 3주택, 4주택 되면 취득세가 갑자기 8% 10% 확 올라 버리니까 이제 전략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 똘똘한 채를 먼저 마련을 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당장 거주를 할 수는 없지만 전세를 끼고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세를 끼면은 전세금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세금을 빼주는 돈을 내가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면은 그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전세금을 빼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번째 주택을 투자로 사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올라주면 1, 2억이라도 2, 3억이라도 올라주면 물론 이제 이거는 비과세는 안 돼요. 왜냐면은 1번 주택이 있기 때문에 올라주면은 이 돈이 그래도 내가 전세금 빼주고 들어갈 때 보탬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1%니까 1에서 3%니까 그냥 1주택만 갖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가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전략을 짜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러니까 올인을 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보다는 조금 남겨놓는 거죠. 투자할 돈을 뭐 한 1억 정도를 2억 정도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주택 전략으로 가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내가 3년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은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고 아까 얘기했듯이 1년 있다가 또 한 채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을 불리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비과세가 되려면 2년 거주를 하셨어야 돼요. 네.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지역 전 지역이 2년 보유만 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신 대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일시적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러기에는 좀 서울이 너무 확 오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먼저 서울에 내가 살고 싶은 집 먼저 사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무리한 상태로 사지 마시고 두 번째 투자할 집을 사도록 좀 여유 자금을 남겨놓는 거죠. 남겨놓고 첫 번째 주택을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사서 그게 좀 올라갔을 때 이거 전세금을 빼줄 자금을 이제 보태서 내가 나중에 입주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전략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너무 좋죠. 네. 사실 집을 네. 산다는 게 좋은 지역에 있는 네. 정말 좋은 집 신축을 사면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전략을 짜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네. 이렇게 전략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절세에도 훨씬 좋을 것 같고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에 큰 돈을 벌고 싶다 했을 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것 아니면 지방 아파트를 사는 것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신축은 많이 올랐는데 서울의 이제 강남권을 필두로 재건축 단지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지금은 신축을 따라가기보다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게 현 시점에서 2024년 10월 말쯤에 이 시점에서는 괜찮은 전략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지역을 사시고 추가 분담금을 플러스 하더라도 아마 이제 이 방송 나오고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강남 재건축 또 서울에 있는 노도강의 재건축들도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신축보다는 강남 재건축이나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사는 게 훨씬 맞는데 다만 강남 재건축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2년을 들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몸테크를 해야 되거든요. 몸테크를 실거주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강남에 있는 재건축을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근데 여러분 또 많이 모르시는 게 강남에서도 토지거래 허가가 아닌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들은 내가 굳이 2년을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테크를 하지 않아도 재건축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 노도강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추가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집값이 5억인데 추가 분담금이 5억이면 누가 하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도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지 공급 물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노도강 같은 경우에도 강북 같은 경우에도 좀 재건축을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발표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표로 인해서 그게 진짜 현실화가 좀 되면은 사업성이 굉장히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서울에 있는 강북 재건축 단지들도 조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점이다. 그리고 그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보다는 수도권은 신축을 사셔야 돼요. 신축. 왜냐하면 강남이나 서울은 신축이 많이 올랐지만 수도권의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물론 이제 일부 오른 지역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가격이 많이 안 오른 지역 신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도권의 재건축은 근데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가 약간 사업이 지지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신축 위주로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예요. 어떤 분이냐면 이미 세팅이 끝났다. 그러니까 내가 똘똘한 한 채 해서 살 집을 이미 마련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 살 거니까 더 이상 이 집은 안 팔 거야. 비과세로 안 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근데 여유자금이 있어요. 근데 아주 소액이야. 그러면은 지방으로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를. 그죠? 이런 분들은 해도 뭐 해서 나 월세 받겠다. 장기적으로. 그럼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하실 수 있다. 근데 다만 트렌드가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이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염두를 좀 하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야, 내가 가진 돈이 정말 5천만 원밖에 없어. 뭐 8천만 원. 근데 집은 너무 사고 싶어. 그리고 이거를 벌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사보고 싶어.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방으로 한번 사보는 거죠. 근데 지방도 저는 이제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고 이제 준수도권, 그러니까 GTX A, B, C가 약간 통하는데, 그러니까 경기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천안이나 그다음에 춘천도 지금 GTX 연장 얘기가 있거든요. 네. 춘천이나 뭐 이런 지역들은 지방임에도 굉장히 천안 같은 경우는 또 SRT로 3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수서울까지.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수도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용어는 이제 준수도권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명명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지역들도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들도 잘 보면 의외로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투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전 재산이 6천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 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이 돈을 내가 서울에 살려면 그래도 몇 년을 더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또 서울 집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좀 더 따라 붙는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사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잘만 찾아서 하시면.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재건축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네. 재개발은 어떻게 보세요? 재개발도 나쁘지 않아요. 재개발도 나쁘지 않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만 고르시면 되는데 이제 재개발은 가급적 서울 쪽으로 수도권보다는 서울 쪽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재개발하고 이제 신축하고 또 이제 차이가 뭐냐면 분양권하고 차이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의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 사실은 6억짜리 집이면 계약금만 있어도 그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일단은. 네. 근데 이제 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 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도 근데 서울은 사실은 이런 분양권을 사기가 굉장히 피가 많이 붙어 있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제 재개발은 다만 돈이 좀 한 번에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개발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은 게 재개발이 이제 어느 구역 지정이 되고 좀 진행이 되는 단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일반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 예정지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어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데 용산에도 그런 데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샀다가 잘못해서 뭐 10년, 20년 동안 안 팔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도 빌라 샀다가 안 팔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만약에 아파트를 샀으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예정지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좀 진행이 되는 데를 사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히 초기 재개발 투자 그 지역보다는 네. 조금 더 사업이 음. 진행된 곳을 위주로 하는 게 안전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이런 지역은 피해야 된다,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저는 이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소멸도 사실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되시냐 보면은 이제 메가 서울이라고 그래서 서울이 확장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까지는 어느 정도 서울로 다 많이 옮겨갈 수가 있는 게 최근에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어쨌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이 다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교통망을 확충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제 서울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수도권은 이제 서울을 확장시키겠다. 그래서 뭐 서울 뭐 편입설도 있었고 많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포를 뭐 서울에 편입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을 확장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이제 점점 서울이 점점 커질 거다. 이런 트렌드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방의 소도시보다는 서울 수도권으로 오시는 게 최근에 트렌드가 맞고 그리고 지금은 취득세나 양도세가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주택을 뭐 10채 다 20채 이렇게 해서 소도시로 이렇게 막 깔아놔도 지방 소도시들이 막 오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갭투자가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 채,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 뭐 혹은 뭐 이 정도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가시는 방법들이 있는 거지 예전처럼 뭐 지방에 뭐 10채 20채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잘못해서 이제 그렇게 사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물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갭 투자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인지를 하시고 지방 소도시의 전세가 매매가의 요 갭 차이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으면 산다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요거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서울이나 강남에 살게 되는데 취득세가 8% 12%가 확 뛰어버리면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처분을 하고 사셔야 되는데 이게 처분이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더 안 팔리고 가격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잘 생각을 하셔서 이제 인구 소멸이 일어날 수 있는 지방 소도시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이 아닌 그냥 소도시에는 투자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하시더라도 5대 광역시 정도 지방은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준수도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확충이 돼서 서울까지 물리적 거리,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데 이런 지역들은 지방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하실 거면 딱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하셔라. 너무 멀리 가시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강원 동해 아파트에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동해시에. 근데 머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번 가려면 또 임대차 맞추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좀 안 맞았는데 아마 그 지방에 멀리 투자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한번 가려고 하면은. 근데 그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뭐 SRT로 뭐 30분 요 정도 천안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막 그 지방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이렇게 멀리 가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요즘 분들이 네.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져 하시는데 네. 특히 분당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범 우선 같은 경우에는 넉 달 만에 3억이 오르고 또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네. 떠들썩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 투자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분당은 또 일반 재건축하고는 좀 다른 게 제가 볼 때 이제 정부 약간 계획을 보니까 이 분당을 전체를 갈아엎을 계획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만 새로 짓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계획은 뭐냐면 이거를 그냥 재개발식으로 다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게 공원 같은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지금은 이제 되게 살기 좋은 공원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위치가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봤더니 좀 다른데 좀 입지가 안 좋은데 예전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바로 옆이었는데 좀 멀어지는 대로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동의를 할까? 그리고 이게 다 엎어버리니까 거기에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대부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권리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과연 이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순환 재건축이니까 또 이거를 이제 재건축할 때 이주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거를 임대 아파트를 또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 아파트 짓는 것도 과연 잘 될까? 이게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이나 지금 뭐 노량진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은 그 재개발은 차라리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당 1기 신도시를 다 재개발처럼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투자 가치가 있는데 최근에 기사인데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 강남이나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샀냐를 봤더니 어디였을까요? 주로 샀던 지역이요? 그러니까 아니, 주로 샀던 사람들이 지역이 어디였냐를 봤더니 아, 분당이었던 거예요. 분당. 네. 그건 기사에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기사. 그러니까 분당 주민들도 그냥 이참에 팔고 다 서울 집 사는 거예요. 서울 특히 강남. 그래서 그 만약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그런 재건축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한 강남 재건축이나 강남의 아파트로 입성하자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분당 사람들도. 왜냐면 서울로 이제 들어와야겠다. 왜냐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서 많이 넘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전부터. 근데 강남이랑 격차가 계속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바람 불 때 저는 오히려 팔고 오신 게 맞다. 오히려. 그럼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떠냐? 근데 분당도 저는 선도지구는 그래도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선도지구까지만. 근데 이제 선도지구가 안 되는 단지들은 재건축이 아예 무산되거나 이 재건축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선도지구는 된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탈락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이 낡은 집이지만 그런 교육 환경이나 인프라나 이런 거를 누리고 싶고 좀 저렴하게 내가 좀 살고 싶다. 재건축과 상관없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선도지구에서 떨어진 타이밍을 노리셔라. 오히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재건축을 바란다고 하면은 정말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꼭 이 재건축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그 고생을 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재건축이 또 오래 걸릴 거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음.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네. 음마 아파트가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96년도, 7년도부터 그때 95년, 6년도부터 조합 설립을 막 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95년도니까 2024년이니까 네. 거의 그죠? 뭐 94년 하면은 한 30년 가까이 벌써 30년이네. 네. 벌써 30년이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30년. 근데 이제 조합 설립됐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면 그때 만약에 30년 전에 음악 재건축을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진짜 인고의 시간을 버티셔야 됐던. 물론 이제 가격은 그래도 꾸준히 올랐어요. 기대감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오를 때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재건축 빨리 해서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분당도 뭐 된다고 하면은 이제 말 나온 거니까 뭐 음마의 케이스만 봐도 한 2, 30년은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도지구는 좀 빨라질 수 있는데 나머지 단지들은 굉장히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점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건축과 재개발 어느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제 음마 같은 경우도 벌써 30년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 재개발도 흐지부지 되거나 무산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구역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만 좀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나마 재건축은 이게 아파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막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재건축은. 근데 이제 재개발은 이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 자체가 아예 없어요. 딱 끊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래도 노후화된 빌라들이 많아서 네, 그럴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도 보면은
특히 뭐 강남 재건축은 그래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데 일반 재개발은 이제 빌라 이제 거주하신 분들이 약간 이제 전 재산이거나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비대위라고 반대하시는 분들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경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생각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안정적인 건 재건축인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재개발도 대신에 이제 빨리 된 데는 또 빨리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당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입지가 또 좋고 교육 환경이 좋아서일 것 같은데요. 지금 대비 분당에서 눈에 띄게 좋아질 만한 지역, 장기적으로 대장을 위협할 만한 지역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분당도 이제 선도지구가 이제 가장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자역이나 미금역이 사실은 이제 분당이 어떻게 보면은 메인 중심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또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분당선도 있지만 신분당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은 판교랑 강남을 바로 이어지는 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만약에 분당의 대표 지역이 아마 미금과 그다음에 이제 정자동, 그다음에 뭐 서현 요 일대가 이제 가장 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재도 이쪽 지역이 좀 강세잖아요. 가격이 좀 많이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아무래도 이제 역세권과 또 집값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신분당선 위주의 지역들이 좀 그다음에 또 최근에 뭐 GTS A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집값은 계속 이제 상승할 여지도 있고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혹시 네. 1억으로 네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가성비로 따지면 네. 수도권에 저는 분양권이 1억은 아니고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충북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1억이면 또 가능하거든요. 충북 혁신도시도. 아, 그러니까 너무 지방 아닌가요? 충북 혁신도시 그래도 충북이고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여러 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세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팔 게 아니니까 강남 재건축은 팔 게 아니니까 요건 이제 내두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내두는데 나머지를 이제 계속 투자를 해서 이익을 구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최근에 올해 이제 청주 아파트를 4년 전에 샀다가 팔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투자금이 정말 재밌었던 게 그게 이제 1억 4,500에 청주 아파트를 샀는데 네. 전세를 1억 3,500에 맞췄기 때문에 어. 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이제 1억 8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3, 4천 정도의 이익을 네, 냈거든요. 물론 양도세가 3, 4천이면 양도세 많잖아요.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냅니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크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수익은 뭐 네, 네, 그렇죠.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걸 팔았고 그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등기를 친 것 중에서 이제 2년 전에 충북 진천의 동일 하이빌이라는 아파트를 청약에 이제 2순위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순위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또 당첨된 게 있어가지고 2순위면 청약 통장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 하나만 만들어도 근데 이제 저랑 와이프랑 그거를 이제 63제곱미터 전용 면적 63제곱미터니까 한 27, 8평 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넣었는데 이제 63제곱미터는 그게 이제 미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당첨이 됐는데 재밌는 게 이제 분양가가 이제 2억인 거예요. 2억. 네. 2억 2년 전에. 그러면 계약금을 2천만 원만 넣으면 됐겠죠. 2천만 원만. 그렇게 넣고 이제 올해 연초에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세를 이제 맞췄는데 전세를 얼마에 맞췄는지 아세요? 설마 2억은 아니겠죠? 2억이에요. 2억. 네. 2억이면 두 채니까 전 이제 원금을 다 회수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세는 제가 볼 때 한 채당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물 자체는 없는 게 지금 팔면 이제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매물 자체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를 2년 보유해서 팔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아파트처럼 2년이나 4년 있다 팔 계획인 거예요. 청주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런 그 소액 투자를 언제부터 했냐면 2004년도부터 한 거예요. 거의. 그동안의 경험이 계속 쌓여서 노하우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소액 투자도 계속 하니까 이런 게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게 소액 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관점을 봤을 때 적은 돈으로 이렇게 소액 투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고 또 많이 할수록 또 실력도 많이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발견하면은
이제 괜찮거든요, 사실은. 일반 뭐 셀러리맨 급여 이상으로. 근데 이제 그럼 요즘 같이 이런 식의 뭐 수익 투자 가능하겠냐 하는데 저는 또 2004년도부터 투자할 때도 똑같은 얘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회만 잘 찾으면 이런 투자는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트렌드가 지금 바뀌어서 지금 똘똘한 채로 많이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다 세팅이 끝난 사람들.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그렇죠, 분들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겠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소액으로 그렇게 지방에 투자를 할 때 네. 어떤 점을 그 기준 삼아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돼야 되죠. 가격이 주변에 비해서요? 그렇죠. 예, 주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유사한 지역들, 그러니까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를 할 게 뭐 청주라든가 천안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도 같이 좀 비교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냐. 여기 충북 진천 같은 여기는 혁신 도시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되는 단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분양을 했던 단지여서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했지만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뭐 미칠 건 없겠다. 근데 이제 그게 또 재밌는 게 이제 전세 수요가 또 받쳐주다 보니까 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소액이 더 많으시잖아요. 많은 소액, 금액보다는. 네. 그 소액으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신축은 너무 올라서 비싸고 입지가 좋은 구축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신축, 네. 입지가 좋은 구축. 예, 저는 신축. 입지가 좀 떨어져도요? 네, 입지가 좀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가 입지가 떨어진 신축, 그 아까 이제 충북 진천 동일 하이브를 말씀드린 게 사실 진천이라고 하면 입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축이고 이게 또 완공이 되니까 또 가격은 더 들어간 돈에 비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으면, 근데 이제 구축은 이제 신축보다는 그런 에너지, 상승 에너지가 좀 적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미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 변동이 이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만 찾고 하면은 이런 보석들을 잘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윳돈이 없으신 분들은 당장 서울을 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천천히 이제 자산을 키워가야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네. 저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그때는 뭘로 이제 수익을 냈냐면 빌라로 했어요. 빌라. 제가 안 그래도 빌라도 여쭤보려고 예, 했는데. 빌라. 근데 이제 그때는 좀 타이밍이 맞았던 게 2004년도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이때 뭐 이명박 서울시장이 이때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때 막 발표됐던 뉴타운 계획이 발표됐던 그 시기랑 맞물려서 네. 그때는 예정지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빌라를 잘 투자를 해서 좀 이른 나이에 좀 많이 부동산으로 좀 자산을 좀 불렸어요.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좀 용산 참사를 좀 계기로 좀 많이 좀 꺾이고 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일명 그게 다 스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종잣돈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 자금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거를 찾았는데 그 당시 찾았던 게 저는 빌라였던 거예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 없으신 20대, 30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충북 혁신 도시에 정말 내 돈이 안 들어가는 것들을 잘만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물론 어렵죠. 어렵겠지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서 하나씩 올려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참고로 저희 회원들한테 한 2년 전에 한 옥정이나 최근에 이제 올 초만 해도 그 옥정 신도시가 입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입주장 때였는데 이게 분양가는 이제 3억 7, 8천인데 감정가가 이제 5억 정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장 때 또 이제 물량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감정가 이제 대출은 감정가 대비 나오니까 네. 5억에 무주택자들은 80% 대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4억이 대출이 나왔거든요. 아까 분양가 3억 7, 8천이라고 했잖아요. 돈을 더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서 월세 받고. 근데 그게 지금 3억 7천, 8천에 분양했던 게 지금 시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5억이 다 넘어요.
5억에. 그러면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얼마를 번 거냐. 예. 그렇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옥정 얘기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멀지 않냐. 대부분 이런 선입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기회를 찾으려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긴가민가 할 때 그때 들어가야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마곡지구만 하더라도 2014년도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었는데 분양가가 4억 3천이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지금 10억이에요, 10억. 예. 그거 막말로 그거 두 채만 샀어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가 발상의 전환만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 거 두 채만 샀어도 사실은 한 20억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층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잘 참고해서 제 말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에 진입은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적을 때 음. 빌라에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거주하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 지금은. 지금은 반대. 왜냐면 저도 이제 빌라 투자를 예전에 해봤는데 이게 잘못해서 묶이면은 진짜 안 팔려요. 거의 영영 못 팔 수도 있어요, 진짜로. 한 20년, 30년. 실제로 제가 그 상담을 했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빌라를 샀다가 정말 안 팔려서 아무것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이 빌라라도 이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다른 거 주택을 살 때 이게 집이니까 취득세 이런 게 확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사고 싶어도 이 빌라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역 지정이 안 되거나 또 무산돼 버리면 진짜 안 팔리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빌라가 또 문제가 뭐냐면 시세를 초보자들은 잘 파악을 못 해요. 왜냐면 같은 뭐 그 근처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또 비싸고 가격세가 다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초보자들은 판단이 어려운데 근데 다만 아파트는 이게 정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1호, 102호, 301호 이게 다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눈탱이를 안 맞는다. 네. 아파트가. 더 안전하다 그쵸, 이런 그쵸.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하시고 네. 무슨 게임도 개발하셨다고 하시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저도 잡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건물주 마블이라고 네. 보드 게임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고 또 외주도 주고 있고 쿠팡이나 이런 데도 외주를 주고 있어서 네.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꾸준히 현금 흐름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르마블을 우리나라 버전으로 그래서 대치동, 상선동, 뭐 목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10억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30억으로 시작하고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해서 이제 땅의 상승에 맞게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개포동에는 상가가 더 수익률이 높고 임대료 받을 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임대차 보호법도 하게 되면은 뭐 그 2배를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종부세도 있고 아무튼 좀 재밌게 좀 만들었는데 그래도 반응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 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뭐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PIR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2억대 이런 아파트들은 5천만 원 버시는 분도 PIR 4인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잘 찾을 수만 있다면 점점 자산을 불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앞바퀴 뒷바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바퀴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으로 이제 많이 돈을 불리는 거고 뒷바퀴는 투자로 불리는 건데 부동산 투자를 못 하거나 모르시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 자산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 그러면 이제 젊으신 분들은 부동산 투자가 이제 무조건 필수다, 필수. 근데 그 이유는 나와 내 자녀들 그리고 그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삶의 그 거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서울이 너무 비싸다고 한 번에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젊으신 분들 시간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좀 작게라도 투자를 여러 번 해서 불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런 방법을 안 쓰신 분들은 그냥 서울에 대출 많이 받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와 같은 방법을 안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갚고,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소득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방법은 차근차근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굉장히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 그리고 여전히 그런 방법은 여전히 존재한다.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